2014년 사건 후 거의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웬디는 마이애미로 이사하여 투베드룸 아파트에 아들 2명과 살게 되었습니다. 고소득의 법률회사에서 새로운 직장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작가 수업은 계속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온라인 개인 방송에서 사망한 댄의 호칭을 농담의 소재로 사용하여 방송을 했습니다. 그녀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여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총에 맞아 사망한 남편을 얼마 되지 않아서 농담의 소재로 쓰다니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을까요? 한편 프리우스의 행방을 쫓던 경찰은 루이스 리베라라는 사람이 헬스장에서부터 댄의 뒤를 쫓던 프리우스를 렌탈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백그라운드를 확인한 경찰들은 의아해하였습니다. 사망한 법학과 교수와 루이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미 그 지역에 잘 알려진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댄이 방문한 헬스장에서부터 사건 시간에 댄의 집 앞에 있었던 위치 기록 등의 확실한 로드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이스와 살인에 동조했던 그의 친구 가르시아를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이 살인자들과 대학 교수 댄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경찰은 수사 중에 웬디의 가족과 연관된 한 여인의 은행 계좌가 갑자기 불어났던 것을 알아냈습니다. 누군가 댄의 살인을 그녀를 통해 의뢰한 것일까요? 케이티라는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케이티는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였습니다. 그녀는 클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을 한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인자 중 한 명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2명이 있는 엄마였고 웬디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케이티는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 치과에서 근무한 업무 스케줄은 전혀 없는 상태였죠. 탐정들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면 범인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예외는 아니었죠. 경찰은 케이티의 통장 잔고가 댄의 살해 후에 갑자기 불어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케이티의 전화를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자 범죄자 중 한 명인 가르시아의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뉴스에 케이티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경찰은 그녀를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웬디와 케이티가 친한 친구처럼 해변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한편 웬디가 이혼 후 만났던 대학 교수 남자친구 제프는 경찰에서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웬디의 오빠 찰리가 댄을 살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웬디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고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웬디의 오빠 찰리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고 치과의사인데 저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나요? 웬디의 오빠인 찰리를 조사 중이던 경찰은 필리핀 이민자인 케이티와 찰리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찰리의 변호사는 경찰에게 찰리를 의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며 찰리는 활달하고 온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옹호합니다. 경찰은 웬디와 찰리의 엄마인 다나를 공략하기로 합니다. 경찰은 언더커버 FBI 요원을 이용하여 다나에게 접근합니다. 언더커버 FBI 요원은 길거리에서 다나에게 종이를 건네며 그녀의 가족과 케이티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자 다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더커버 요원은 자리를 떠납니다.